오랜 시간 푹 끓여낸 한우 갈비찜에 진한 풍미가 좁은 부엌을 채웠고 그 위로 로즈마리와 레몬을 곁들여 구운 오븐 치킨의 향긋한 냄새가 부드럽게 섞여들었다. 나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조심스레 닦아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만 도착하면 완벽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내 남편 구태경이 정식으로 대령 진급을 하는 날, 그를 내조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 나선 지 5년 만에 마침내 그가 꿈에 그리던 자리에 오른 것이다. 획일적으로 지어진 군 관사 아파트, 바람이 휑하게 부는 복도, 그리고 다른 장교 아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나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은 늘 의아해했다. 나처럼 가족 하나 없는 천의 고아가 어떻게 태경처럼 전도유망하고 뛰어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말이다. 나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내 행복은 굳이 남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우리의 사랑을 믿었고 내 희생이 가치 있었다고 믿었다. 벽시계가 천천히 저녁 7시를 가리켰고 이내 8시가 되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화려한 만찬이 식어가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내 마음도 점차 오그라들었다. 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소화기 너머로는 길고 절망적인 통화 연결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아내로서의 직감은 그가 막바지 회의에 참석 중이거나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막연한 불안감이 내 마음을 잠식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나는 지친 채 소파에 기대어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다. 마침내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현관 너머에서 울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깨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반가움은 채 피어나기도 전에 사그라지고 말았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태경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에게서는 지독한 술 냄새와 함께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훅 끼쳤다. 싸구려 특유의 들큼한 향기가 내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것 같았다. 도대체 어디 있었어? 밤새 전화했잖아.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침착하게 물었다. 태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동댕이쳤다. 핏발선 그의 눈이 나를 꿰뚫어 보듯 노려보았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그 안에는 다정함도 애정도 없었다. 오직 분노와 원망, 그리고 한 줌의 경멸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이제 왔어? 많이 피곤하지? 내가 저녁을.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경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말을 잘랐다. 입 닥쳐. 나 챙기는 척 가증스럽게 굴지 마.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바로 그 순간 태경의 등 뒤에서 작고 가녀린 체구의 한 여자가 나타났다. 젊고 예쁘장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에는 묘한 뻔뻔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배는 최소 5, 6개월은 되어 보일 만큼 불룩하게 솟아 있었다. 그녀는 소유욕을 과시하듯 태경의 팔에 매달려 도발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찰나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서랍장을 간신히 짚어야 했다. 누구야? 갈라지고 낯선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경은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았다. 보면 몰라? 윤세린이야. 내 아이를 가졌어. 네가 평생 내게 주지 못한 그 아이 말이야.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다. 아이, 그것이 이유였다. 그동안의 모든 다정함, 모든 약속, 5년간의 헌신이 전부 위선이었다. 난임이라는 내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그는 나를 짓밟고 모욕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세린이라는 여자가 콧소리를 내며 태경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자기야, 나 피곤해. 쉬고 싶어. 당연하지. 내 사랑. 우리 침실로 올라가서 쉬어. 태경이 다정하게 대답했다. 한때 내게만 들려주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우리 침실이라니. 내 귀를 의심했다. 당신 미쳤어? 여긴 내 집이야.
이 여자는 한 발짝도 못 들어와. 억눌렀던 감정이 산산조각 나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태경이 고개를 휙 돌렸다. 그의 눈빛이 사나워졌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팔을 억세게 움켜쥐었다. 내 집? 착각하지 마. 이 관사는 군에서 내게 배정해 준 거야. 넌 그저 내 돈으로 기생하는 식충이일 뿐이야. 도끼를 품은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뱀처럼 스며들었다. 내 말 똑바로 들어. 세린이는 여기서 태교하며 지낼 거야. 네가 이걸 받아들이면 넌 계속 대령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 수 있어. 그게 싫으면 당장 꺼져. 그의 말은 얼음물처럼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려 남아있던 일말의 환상과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꺼져. 그토록 단순한 단어 하나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강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가족과 꿈을 포기하고 그의 든든한 후방이 되어주었던 내 20대의 5년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 나는 언제든 내다버릴 수 있는 기생충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한때 내 영혼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고 잔인하게 느껴졌다. 내면의 고통이 모든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다. 그것은 더 이상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 아니라 무섭도록 서늘하고 치명적인 침묵으로 변해갔다. 눈물도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심장마저 뛰기를 멈춘 것 같았다. 뼛속까지 시린 공허함이 내 온몸을 지배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굳어있자 태경은 내가 겁을 먹고 운명에 순응했다고 착각한 모양이었다. 그는 내 팔을 놓으며 거짓된 관대함이 섞인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당분간 손님방에 지내고 세린이 귀찮게 하지 마. 나중에 다 보상해 줄 테니까. 보상? 그는 이런 끔찍한 배신을 돈이나 물질로 무마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건조하고 씁쓸한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태경과 그의 내연녀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아마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신 말이 맞아.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한치의 떨림도 원망의 기색도 없었다.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갈게. 태경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놀라움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감히? 그래, 감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일 아침 9시 가정법원에서 만나. 이혼해. 그 말을 남기고 나는 그들의 얼굴을 2번 다시 쳐다보지 않은 채 내 침실로 향했다. 그가 방금 내게 선심 쓰듯 내어준 좁은 손님방이 아니라 한때 우리의 공간이었던 그 침실이었다. 내 것을 챙겨야 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다. 신분증과 서류, 몇 가지 개인 물품뿐이었다. 여행용 캐리어조차 필요 없었다. 이 집, 이 가구, 이 물건들 모두가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다. 단 하나도 미련이 남지 않았다. 옷장 문을 열자 문 안쪽에 붙어있던 작은 웨딩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 속 태경과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평생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맹세하던 그날의 태경이 참으려 했던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다. 안 돼, 백혜인. 울면 안 돼. 널 짓밟은 인간들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어. 사랑은 죽었다. 철저하게 죽어버렸다. 나는 사진을 집어들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고 다시 네 조각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것은 내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이었다. 거실로 나오자 태경이 현관문을 막아섰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어이없음이 교차하고 있었다. 진짜 이 한밤중에 나가겠다고? 대체 어딜 가려고? 나 없이 네가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차갑게 대꾸하며 그를 지나치려 했지만 태경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혜인아,
억지 부리지 마. 나도 홧김에 한 소리야. 방으로 돌아가. 내일날 밝으면 얘기해. 그의 목소리가 짐짓 부드러워졌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 막 대령 계급장을 단 자신의 명예와 경력에 이혼이라는 스캔들이 흠집을 낼까봐 두려운 것이었다. 가족 하나 없는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아내는 그의 이미지 메이킹에 완벽한 도구였다. 나는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비켜. 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아까 말했어. 내일 법원에서 보자고. 네가 안 나오면 나 혼자 이혼 소송 걸 테니까. 나의 확고한 태도에 태경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그는 거칠게 내 손을 뿌리쳤다. 그래, 가고 싶으면 가. 나 없이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나중에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러오진 아마.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한때 나의 안식처였던 집을 뒤로하고 내 인생에서 헛되이 버려진 5년의 시간을 등진 채 어두운 밤거리를 목적지 없이 걸었지만 가슴속에는 이상할 만큼 가벼운 해방감이 차올랐다. 너무 오래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풀려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바깥 세상에는 거센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나는 자유를 열망했다. 버스터미널 근처의 허름한 모텔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곳이었다.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화려한 군 관사보다 1000배는 더 안전한 은신처로 느껴졌다. 나는 텅 빈 거리를 내다보며 창가에 앉아 소용돌이치는 감정 속으로 내 마음을 내버려 두었다. 동이 틀 무렵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나약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모텔 로비로 내려가 낡은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지만 내 손가락은 본가 번호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익숙하고 늙은 목소리가 들렸다. 한 집사님, 저 혜인이에요. 아침 9시 반쯤 가정법원 앞으로. 아빠가 절 데리러 와주실 수 있는지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자 남은 미련조차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오전 9시 15분 정각. 나는 가정법원 민원실 앞 카페에 앉아 있었다. 태경은 15분이나 늦게 나타났다. 빳빳하게 다려진 대령 정복 차림인 그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내 맞은편에 앉더니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네가 진짜 나올 줄은 몰랐네.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내가 작성해온 이혼 합의서야. 아파트 전세금은 다 내 대출이고 네 몫은 한 푼도 없어. 그래도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5천만 원은 주지. 서울 변두리에 월세방 하나 얻을 보증금은 될 테니까 알아서 새 출발해. 나는 그가 내민 합의서를 밀어내고 내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네, 돈 한 푼도 필요 없어. 내가 준비한 협의 이혼 서류야. 재산 분할 포기할 테니까 당장 서명해. 안 그러면 너랑 윤세린 둘 다 상간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군복 벗게 만들어줄 테니까. 너 진심이야? 장난할 시간 없어. 당장 서명해. 잉크 한 줄로 모든 법적 절차가 당장 끝나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 구태경이라는 존재는 완벽하게 지워졌다. 나는 서명한 서류를 그에게 밀어주었다. 이제 네 차례야. 태경은 나를 바라보더니 복잡한 표정으로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이렇게 쉽게 끝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눈치였다. 하지만 이내 그의 타고난 오만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구태경. 끝났어. 이게 낫겠지.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그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서류에 진작 서명하지 않은 것만 후회할 뿐이야. 나는 그를 단 1초도 쳐다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밖으로 나온 내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밤새 나를 감싸고 있던 한기를 몰아냈다. 자유. 이 단어가 지금처럼 명확하고 깊게 와닿은 적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저 나 백혜인일 뿐이었다. 가시밭길을 지언정 새로운 시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인아, 등 뒤에서 태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저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태경은 뛰어와 짜증 섞인 얼굴로 내 앞을 가로막았다. 뭘 그렇게 서둘러? 그래도 명색이 부부였는데 마지막 인사도 없이 가냐? 그가 여전히 조롱 섞인 투로 말했다. 아니면 갈 곳이 없어서 겁먹었어? 시골 내려갈 택시라도 불러줄까? 나는 낯선 사람을 보듯 그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를 향한 내 인내심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내가 막 입을 열려던 찰나, 묵직하고 웅장한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차 한 대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 대의 거대한 차량이 일제히 다가오는 소리였다. 태경과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길 끝에서 묵직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화려한 에스코트는 없었지만 앞뒤 범퍼에 붉은 바탕을 수놓은 별 3개의 장군 성판, 싱반. 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법원 앞에 좁은 거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차량은 정확히 내 앞에서 멈춰섰다. 조수석에서 전투복을 입은 전속부관이 신속히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엄숙한 분위기가 주변을 압도했다. 태경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보며 대체 어떤 고위급 장성이 이런 곳에 직접 나타났는지 경악하는 눈치였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어깨에 황금빛 별 3개가 빛나는 중장 정복을 입고 있었다. 큰 키의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단호한 그의 얼굴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나만을 향해 있었다. 사랑과 안타까움,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아빠, 감정에 북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낮게 부르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몇 초간 돌처럼 굳어있던 태경이 마침내 그 막강한 권력자를 알아보고는 경악했다.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종잇장처럼 창백해졌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기 직전이었다. 중장님, 이곳엔 어쩐 일로? 그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나의 아버지는 마침내 태경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서슬퍼런 칼날처럼 차갑고 예리한 눈빛이었다. 경멸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고장나서 수리조차 불가능한 폐기물을 쳐다보는 듯한 압도적인 실망감 뿐이었다. 아버지는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게 다가와 자신의 군복 상의를 벗어 내 어깨에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집에 가자, 딸아. 다 끝났다. 나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부동자세로 도열한 호위병들 사이로 나를 이끌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태경의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시선이 내 등에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뇌가 미친 듯이 회전하며 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다. 자신이 방금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처내고와 아내가 사실은 육군 중장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 운명의 장난은 너무도 잔인했다. 외부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차 안으로 들어가 문이 닫히는 순간 창밖으로 태경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빳빳하고 자랑스럽던 대령 정복이 이제는 무너져 내린 그의 몸 위에서 한없이 우스꽝스럽고 초라해 보였다. 차량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출발했다. 밖에서는 경호 차량들이 완벽한 대열을 유지하며 철통 같은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았고 내 손은 여전히 아버지의 크고 거친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아버지 손에 온기가 전해지며 얼어붙었던 내 심장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아버지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으셨다. 그저 침묵을 지키며 가끔씩 내 손을 다독일 뿐이었다. 말없는 위로였다. 나는 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했다.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다. 가장 아끼는 딸이 상처받은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슬픔. 5년 전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를 쫓아 모든 편안한 삶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던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결사 반대하셨다. 태경은 너무 야심이 많고 계산적인 사람이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지만 젊은 날의 오기에 빠진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심지어 내 선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과의 연락조차 끊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이런 꼴로 돌아온 것이다. 산산조각난 결혼 생활과 상처투성이의 심장을 안고서 내가 틀렸다. 완벽하게 틀렸다. 아빠, 죄송해요. 나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분노도 없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른 한 손을 뻗어 내 뺨에 눈물을 닦아주셨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널 끝까지 붙잡지 못한 내 탓이지. 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으면 그걸로 된 거다, 혜인아. 우리 집은 언제나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차량 행렬은 군인 관사 쪽이 아니라 엄격한 경비가 삼엄한 평창동의 고급 단독주택 단지로 접어들었다. 이곳이 나의 진짜 집이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5년 동안 내가 등지고 살았던 곳, 정성스럽게 가꿔진 넓은 정원 한가운데에 고풍스러운 저택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사람의 마음뿐이었다. 차가 멈추자 나이 지긋한 한 집사님이 이미 현관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본 그는 감격을 감추지 못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가씨,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은은한 샌드로드 향기, 괴종식의 규칙적인 똑딱임, 거실에 걸림바다 풍경화,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들이 슬로모션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이렇게 평화롭고 따뜻한 곳인데 그 삭막하고 거짓된 군관사 아파트와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그 관사를 집이라고 불렀지만 단 한 번도 진짜 그곳의 일부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가 2층에 내 방까지 데려다 주셨다. 내 침실은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옛날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고 벽에는 대학 졸업식 날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곳의 시간은 마치 멈춰 있었던 것 같았다. 쉬어라, 딸아. 아버지가 깊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긴 악몽에서 막 깨어났다고 생각해. 이제 깨어났으니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아버지가 돌아서 나가려 할 때 내가 그를 멈춰 세웠다. 아빠, 그 사람이 이대로 무사히 넘어가는 건 원치 않아요.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없었다. 분노와 원한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내 사랑과 헌신을 무참히 짓밟았어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나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거예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내 눈을 묵묵히 응시하셨다. 내 말에 놀란 기색은 없었다. 어쩌면 순종적이었던 딸의 피 속에도 자신에게 물려받은 강인함과 단호함이 흐르고 있다는 걸 이해하신 것일지도 몰랐다. 아버지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겠다. 넌 푹 쉬어라. 정의는 실현될 거다. 악행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 아버지의 말씀은 요란하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진짜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태경. 그는 곧 상처받은 육군 중장이자 분노한 아버지의 철퇴를 맞이하게 될 터였다. 내가 방의 자리를 잡은 후 아버지는 곧바로 서재로 가지 않으셨다. 직접 주방으로 내려가 따뜻한 국화차를 우려내셨다. 은은한 차향이 주방을 채웠지만 아버지 마음속에 무거운 응어리를 풀어주지는 못했다. 아버지는 거실 안락의자에 말없이 앉아 푸른 정원을 응시하셨지만 생각은 아주 먼 곳에 가 있었다. 한 집사가 조심스레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었다. 장군님, 바람이 찹니다. 좀 쉬셔야지요. 노장군은 고개를 저으며 한 집사가 건넨 찻잔을 받아들었다. 난 괜찮네. 한 집사, 가서 쉬게.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혀끝에 감도는 쓴맛도 심장의 고통만큼 쓰리진 않았다. 텅 빈 눈동자에 핏기 없는 얼굴을 하고서도 애써 강한 척하던 딸의 모습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책했다. 그해 자신이 좀 더 엄격하게 반대했다면, 딸에게 져주지 않았다면 혜인이가 저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사랑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고 태경에게 기회를 준 것이 크나큰 오산이었다. 태경은 딸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했고, 그 모욕은 고스란히 가문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 태경의 행동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명예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였다. 평생 명예를 목숨처럼 여겨온 노병에게 이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태경이 최근 대령으로 진급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비록 장인의 정확한 신분은 몰랐다 해도 고위장성의 사위라는 후광이 작용한 덕분이었다. 가문의 흠결 없는 명성을 이용해 출세해놓고 그 지위를 이용해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아버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무섭도록 차갑고 단호했다. 그동안 너무 관대했다. 이제 움직일 때였다. 아버지는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들에 군사 전략과 역사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아버지의 지휘 통제실이자 두뇌였다. 수많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왔던 묵직한 마호간이 책상 앞에 앉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책상 한가운데 자랑스럽게 놓여있는 혜인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양갈래에 머리를 하고 해맑게 웃고 있는 순진무구한 딸의 모습. 아버지의 거친 손이 사진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혜인아, 아비가 미안하다. 내 억울함은 내가 다 갚아주마. 말을 마친 아버지는 고위급 내부 통신망으로만 연결되는 녹색 비화기 보안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었다. 짧은 내선 번호를 눌렀다. 반대편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대답이 들려왔다. 무겁고 간결한 남성의 목소리였다. 충성, 중장님, 당장 한 놈의 뒷조사를 철저히 해야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끔찍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모사단, 모여단의 구태경 대령, 품위 유지 위반, 사회적 인간관계, 개인 재정 상태 등 전방위적인 감찰을 진행해라. 특히 모 건설사, 태성건설 회장과 그의 딸 윤세린이라는 여자와의 관계를 샅샅이 파헤쳐 권력을 남용한 사적 이익 취득의 정황이 의심된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지시를 받아 적는 듯한 정적이 흐른 뒤 명확한 대답이 돌아왔다. 명령 수령했습니다. 즉시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되 이잡듯이 뒤져라. 먼지 한 톨도 빠져나가게 해선 안 된다. 그것이 노장군의 마지막 명령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장님. 아버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적막한 서재에 울려 퍼진 말은 전화기 소리는 마치 판사가 방금 선고를 내리며 내리친 법봉 소리 같았다. 단 한 통의 전화, 고함도 협박도 없었다. 하지만 간결한 명령 하달과 함께 군 내부의 거대하고 엄격한 감찰 기계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금쯤 알코올에 취해 내연녀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태경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경력과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거대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터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이틀 동안 나는 그저 죽은 듯이 잠만 잤다. 악몽조차 꾸지 않는 깊은 수면, 마치 내 몸이 지난 5년 동안의 기나긴 피로를 한꺼번에 보상받으려는 것 같았다. 태경에 대해서도 세린에 대해서도 복수할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내 가족의 든든한 품 안에서 내 안의 모든 나약함을 기꺼이 허락하며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아버지는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셨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숙면을 돕는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을 뿐이다. 내가 스스로 첫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고요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아버지가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오셨다. 책상 위에 차를 내려놓으시고는 내 맞은편에 앉으셨다. 몸은 좀 어떠냐? 훨씬 좋아요, 아빠. 긴 꿈에서 깬 것 같아요. 내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소식을 들어야겠지. 아버지는 내 앞으로 A 사용지 한 장을 밀어주셨다. 공식 문서의 복사본이었다. 부대에 붉은 관인이 찍혀 있는 간결한 몇 줄의 문장이었다. 구태경 대령은 내부 감찰 조사를 위해 즉각 직위 해제 조치함. 본 결의안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나는 그 문장들을 읽고 또 읽었다. 차갑지만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마침내 첫 번째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다. 환희나 기쁨보다는 독을 품은 맹독수가 뿌리째 뽑혀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 뿐이었다. 그 사람 반응은 어땠어요? 나는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먼 곳을 응시하셨다. 보고에 따르면 처음엔 경악하며 믿지 못하다가 누군가 자기를 모함하는 거라며 미친 듯이 날뛰었다고 하더구나. 그러다 결국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 공포에 질렸다고 하더군. 그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자신의 출세와 명성을 목숨처럼 여겼던 태경은 그 종이 한 장을 받아든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을 것이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그동안 아득바득 쌓아올린 모든 인맥을 동원하려 발악했을 것이다. 자신을 밀어주던 상관들, 칭송에 맞이 않던 동기들에게 연락했겠지.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엇이었을까? 냉정한 거절, 회피하는 변명, 아니면 길고 긴 통화 연결음 뿐이었을 것이다. 제정신이 밝힌 사람이라면 군 최고위층에 직접 지시로 내려진 감찰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자와 엮이고 싶어 할 리 없었다. 그리고 모든 문이 굳게 닫혔을 때 그는 나를 떠올렸을 것이다. 수많은 밤, 내 전화를 무시했던 그 전화기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을 테지만 들려오는 건 없는 번호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뿐이었으리라. 그제야 자신이 경멸하고 쫓아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이 직접 끊어버린 마지막 동아줄이었다는 걸 깨달았겠지. 네게 연락하려고 발악을 하더구나. 아버지가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씀하셨다. 부재중 전화만 50통이 넘게 왔어. 통신사에 연락해 번호 자체를 차단시켰다. 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이제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이 싸움은 내 손을 떠났다. 정의와 군 기강의 문제가 되었다. 나는 그저 도화선에 불을 붙였을 뿐이다. 불길은 알아서 그 모든 더러움과 썩어빠진 것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태경이 겪은 오늘의 공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건 길고 쓰디쓴 취조와 신문, 자신의 과오를 직면해야 하는 고통, 그리고 모든 추악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수치심뿐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느리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오래된 책들을 다시 꺼내 읽고 아버지 저택의 울창한 정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케이크를 굽기 위해 주방에서 몇 시간씩 보내기도 했다.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찾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태경의 아내라는 타이틀에 모든 것을 가려버리기 전 5년 전에 백혜인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어느 날 오후 다락방에 묵은 짐들을 정리하다가 먼지가 소복이 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뚜껑을 열자 잊고 지냈던 내 과거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낡은 가죽 커버의 일기장, 가장 친한 친구들이 보낸 편지들, 대학 우등, 졸업장, 그리고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 학창 시절과 20대 초반에 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경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왜 진짜 신분을 숨겼는지 다시금 떠올랐다. 갓 대학을 졸업했던 나는 육군 중장의 딸이었다. 주변에는 나를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보면서도 내 뒤에 있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 가문의 권력을 동경했던 것이다. 그러다 태경이 나타났다. 당시 그는 별 볼일 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진급을 앞둔 젊은 중령이었고 강한 자립심과 성숙한 남성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끈기 있게 진심을 담은 소소한 배려로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저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평범한 졸업생 백혜인으로만 알았다. 나는 그것이 내가 찾던 계산 없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내 진짜 신분을 영원히 숨기기로 결심했었다. 나는 태경에게 먼 친척의 손에 자란 고아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의 뜻도 꺾었다. 그를 따라 다른 도시로 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했다. 순진하게도 나는 그 희생이 숭고하며 위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착각이었다. 나는 겉으로 보이는 거짓된 진심만 보았을 뿐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탐욕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내 손으로 직접 황금 세 장을 만들어 나 자신을 가둬버린 것이다. 헌신적인 아내, 든든한 후방이라는 역할에 취해 행복해하며 여자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과 꿈,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가질 때 비로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로 5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젊은 여자의 모든 열망을 마모시키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내 과거를 스스로 생매장했었다. 이제 이 추억의 페이지들을 다시 넘기며 나는 후회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방금 지나간 폭풍우는 내가 그 세 장을 부수고 진짜 내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내가 이혼하고 본가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안현우였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소울메이트였던 연우는 아버지의 오랜 전우의 딸이기도 했다. 5년 전 내 결혼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연우였고 그 일로 우리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었다. 그날 오후 내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연우의 차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예전의 말괄량이 소녀가 아니라 세련된 정장을 입은 성숙하고 날카로운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나를 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달려와 나를 와라 끌어안았다. 혜인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연우가 목이 맨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알아? 나도 그녀를 마주 안았다. 따스하고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다. 지난 5년간의 서운함과 거리감이 그 꽉 찬 포옹 한 번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진짜 친구란 설령 내가 실수를 하고 등을 돌렸을지라도 언제나 두 팔을 벌려 내 귀환을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미안해, 연우야.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속삭였다. 연우가 나를 놓아주며 내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았다. 바보야, 이제 알았어? 얼른 들어가자. 햇볕이 뜨거워.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가정부가 차와 다과를 내왔다. 연우는 나를 위아래로 살피더니 얕은 한숨을 쉬었다. 너 너무 말랐어. 그 개자식 지난 5년 동안 너한테 잘해주지도 않은 거지?
나는 씁쓸하게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특유의 눈치 빠른 연우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아직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걸 이해한 것이다. 대신 그녀는 로펌에서의 생활, 자신이 맡았던 흥미로운 사건들 등 자신의 일상을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과 자신감의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참, 연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랑 구태경일 말인데, 사실 이 바닥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 자식에 대한 더러운 소문들을 꽤 많이 알고 있었어. 무슨 소문? 난 왜 아무것도 몰랐지? 내가 놀라 물었다. 연우가 어깨를 으쓱했다. 넌 그놈한테 푹 빠져 있었잖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었으니 우리가 말해줬어도 넌 안 믿었을걸. 연우의 말에 따르면 구태경은 부대 내에서 교활하고 윗사람에게 아부하는데 도 같은 인간으로 유명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놈이 처음 너한테 접근했을 때부터 꿍꿍이가 있었을 거라고 하더라. 꿍꿍이? 그땐 내가 누군지도 몰랐잖아. 내가 약하게 반박했다. 네가 중장님 딸인 건 몰랐어도 네가 꽤 뼈대 있는 집안 딸이라는 건 눈치챘겠지. 중장님은 그때도 이미 요직에 계셨고 야심만만한 그놈 입장에선 정확한 배경을 모르더라도 있는 집 자식한테 접근하는 게 평범한 여자 만나는 것보다 1000배는 남는 장사였을 거야. 게다가 네가 나중에 스스로 신분까지 숨기겠다고 하니 그놈한텐 굴러들어온 호박이었지. 집안의 간섭은 피하면서 뒤로는 고위급 장성의 사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뻐길 수 있었으니까. 일석이조의 완벽한 계산이었던 거야. 연우의 분석은 마치 둔기로 내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차갑고 잔인했지만 소름 끼치도록 논리적이었다. 결국 나는 처음부터 그의 체스판 위에 놓인 체스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심 없고 진실한 사랑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에 지나지 않았다. 말을 잃고 침묵하는 내 손을 연우가 꼭 잡았다. 뭐 어쨌든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네가 그놈한테서 빠져나왔다는 거지. 네 곁엔 아저씨도 계시고 나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어. 다신 누구도 널 상처 입히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옛 친구들 한 무리가 우르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모두 군인 자녀들이었다. 알고 보니 연우가 나를 구출하기 위해 다들 불러 모은 것이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과 와인, 그리고 수많은 수다거리를 한가득 안고 왔다. 늘 고요하던 저택이 순식간에 생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우리는 옛날처럼 함께 먹고 떠들며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다시 살아 숨쉬는 기분을 느꼈고 진짜 내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행복이란 때론 불타오르는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끈끈한 우정,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걸 깨달았다. 진정한 친구들의 품이야말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명약이었다. 내가 가족과 친구들 품에서 서서히 평안을 되찾아가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누군가가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에 떨고 있었다. 세리는 그 극적인 폭로의 밤 이후 정식으로 나와 태경의 관사 아파트에 짐을 풀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남자와 집을 모두 차지한 것이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승리감과 도취감에 빠져 지냈다. 내 물건들을 몽땅 갖다 버리고 자기 취향대로 집을 다시 꾸몄다. 그리고 곧 젊고 잘생긴 대령 사모님이 될 거라며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다. 하지만 그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태경은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다. 그 소식은 대령 사모님이 되려던 세린의 꿈에 날아든 치명타였다. 그녀가 기댈 언덕이자 자부심이었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태경은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매일 술에 절어 살았고 세린에게도 퉁명스럽게 굴었다. 더 이상 예전에 그 다정하고 순종적이던 남자가 아니었다. 세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 고급 아파트, 비싼 명품들, 이 모든 것이 태경의 출세에 달려 있었다. 태경이 무너지면 이 모든 것도 물거품이 될 터였다. 그녀는 태경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의 지위와 돈을 사랑했다. 자신의 미래를 이 카드에 올인했는데 이제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날 밤 태경이 또다시 술을 마시러 나간 후 세리는 싸늘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지만 그녀는 극심한 공허함과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세린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또 무슨 일인데? 무슨 문제라도 생겼니? 수화기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짜증스럽게 들렸다. 태경 씨가 직위 해제를 당했어. 만약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조심하라고 경고했잖아. 그 본처가 뭣도 없는 여자인 줄 알았어? 이제야 정신이 드니? 하지만 이왕 발을 들인 이상 끝장을 봐야 해. 내 뱃속에 있는 그 애가 최고의 무기야. 구태경한테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절대 놓치면 안 돼. 하지만 요새 태경 씨가 너무 이상해. 사사건건 화만 내고 예전처럼 날 챙겨주지도 않아. 세린이 불평했다. 그럴수록 더 상냥하게 굴어야지. 남자들은 궁지에 몰렸을 때 제일 약해지는 법이야. 비위 잘 맞추고 달래. 참, 내 아빠가 그놈한테 부탁한 프로젝트건은 어떻게 됐어? 도장 찍었어? 어머니가 계산적인 목소리로 화제를 돌렸다. 아직.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막혔다나 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 아이고, 그 등신 같은 놈.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든 닥달해. 그 계약에 우리 집안 전 재산이 걸려 있어. 그거 성사 못 시키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어머니와의 통화는 세린을 위로하기는커녕 압박감만 가중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의 철저한 사업 계획에 쓰이는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좋은 남편을 맺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태경의 권력을 이용해 태성건설의 사업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녀의 등을 떠민 것이다. 바로 그때 술 냄새를 후 풍기며 태경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죽상을 하고 앉아있는 세린을 보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넌 멍청하게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초상 났어? 밖에서 빡도는 일천지인데 집에 와서 네 그 썩은 면상까지 봐야 돼? 난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세린이 애써 상냥한 목소리를 꾸며내며 말했다. 내가 걱정돼. 아니면 대령 사모님 타이틀이 날아갈까봐 걱정돼? 태경이 씁쓸하게 비웃었다. 너희 집안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거머리 같은 것들. 내가 잘 나갈 땐 찰싹 달라붙어 단물만 빨아먹더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도망갈 궁리나 하고 있지?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해? 세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기가 막혀 했다. 틀린 말 했어? 태경이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너희 다 똑같아. 내 눈앞에서 다 꺼져. 세리는 얼어붙었다. 거짓과 이익으로 쌓아 올린 관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자신이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던 배가 사실은 침몰하고 있으며 이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살기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태경이 직위 해제에 이어 대령 계급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아버지는 고소해하는 기색 없이 그저 무미건조하게 보고서를 읽듯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소식은 나와 그리고 아마도 태경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의 명예와 군 생활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뼈를 깎는 노력과 온갖 교활한 술수를 동원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이다. 나는 기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텅 빈 공허함만이 맴돌았다. 초기의 분노는 이미 사그라들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내 실패한 결혼 생활과 구태경이라는 인간 자체가 그저 가엾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그토록 허망한 것을 좇기 위해 자신의 진실성과 사랑을 팔아넘겼고 결국 바로 그 헛된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켰다. 나는 그것이 태경의 비참한 최후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틀렸다. 그에게 날아든 가장 잔인하고 뼈아픈 마지막 일격은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선택했던 바로 그 여자에게서 나왔다. 며칠 뒤 연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 섞여 있었다. 혜인아, 엄청 재밌는 소식 하나 물어왔어. 그 뱀 같은 기집애 도망쳤대. 나는 말문이 막혔다. 뭐? 어디로? 몰래 짐 싸서 야반도주했대. 완전 잠적해버렸어. 내가 아는 사람 시켜서 좀 알아봤지. 태경이 직위 해제 처분받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세린이 그 집 안에 있던 돈 될 만한 건 싹 다 긁어모으고 둘이 같이 쓰던 공동 계좌까지 싹 비워서 도망친 거야. 가면서 편지 한 장을 달랑 남겨놨다더라. 연우는 관사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통해 그 편지 내용까지 알아냈다고 했다. 편지에는 일말의 작별 인사나 위로의 말조차 없었다. 세리는 미래가 없는 패배자에게 내 인생을 저당 잡힐 순 없다고 썼다. 내 뱃속의 아이에게 필요한 건 앞날이 창창한 아버지지 감옥에 갈 날만 기다리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자신을 찾지 말라고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났다고 쐐기를 박았다고 했다. 나는 연우의 말을 들으며 침묵했다. 잔인하다. 소름 돋을 만큼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잔인했다. 태경은 그녀를 시시한 직장에서 빼내 최고급 아파트를 안겨주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사치를 채워주었다. 그녀를 위해 자신의 가족, 경력, 명예까지 전부 내던졌다. 그런데 그가 몰락하자마자 그녀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단물까지 쥐어짜내고는 매몰차게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태경이 그 편지를 읽었을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징계위원회의 통보를 받았을 때보다 수백 배는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세상 모든 이에게 버림받고 마지막엔 자신이 모든 걸 걸었던 여자와 제 핏줄을 품은 여자에게마저 버림받은 기분. 그것은 한 남자의 자존심에 가해진 궁극의 수치이자 마지막 비수였을 것이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있어. 연우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임신 문제 말인데. 가사도우미 말로는 세린이가 도망가기 전에 쓰레기통에 약상자를 잔뜩 버리고 갔대. 겉보기엔 임산부 영양제 같았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임신을 유지하지 않기 위해 은밀하게 쓰는 불법 중절약의 일종이라는 말이 있더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리 태경을 증오하고 세린을 경멸했다 해도 태어날 아이는 무고했다. 만약 세린이 그저 홀가분하게 도망치기 위해 그토록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면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악랄한 인간이었다. 그녀는 그저 도망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인면수심의 괴물이었다. 전화를 끊고 가만히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철저히 이익으로 뭉쳤고 이익이 사라지자 산산이 흩어졌다. 사랑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추악한 욕망뿐이었다. 태경은 이제 이용 가치가 다하자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물처럼 세린에게 심지어 제 핏줄마저 쓰레기통에 버려지듯 버려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태경이 밉지 않았다. 그저 한없이 찌질하고 불쌍한 동정조차 아까운 벌레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아름답지만 텅 빈 비누방울 같은 환상을 쫓다 스스로 행복을 걷어찼고 그 방울이 터진 후 그에게 남은 건 텅 빈 두 손과 피투성이가 된 심장뿐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내 다른 미스터리로 옮겨갔다. 수년 동안 깊이 묻혀있던 비밀. 며칠 전 다락방에서 내 짐을 정리하다 발견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나무 상자. 그때는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대수롭지 않게 챙겨두기만 했었다. 하지만 지금 적막한 밤 공기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강렬하게 이끌었다. 상자를 열어봐야만 했다.
상자는 매우 오래된 흑단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모서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다. 자물쇠는 없었고 빛바랜 노스의 걸쇠만 달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아련한 나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과거의 향수 그 자체였다. 상자 안에는 값비싼 물건은 없었다. 바닥에는 색이 바랜 붉은 벨벳이 깔려 있었고 그 중앙에는 낡고 해진 리본이 달린 훈장 하나가 엄숙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화랑무공 훈장이었다. 훈장 옆에는 누렇게 빛바랜 흑백 사진이 한 장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사진을 집어들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늠름한 청년이 구형 군복을 입고 있었다. 뚜렷하고 각진 이목구비에 깊고 맑은 눈을 가진 사내였다. 흑백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에 담긴 따뜻함과 굳은 의지가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는 다정하고 진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머니는 왜 이 남자의 사진을 이토록 소중히 간직하셨을까? 강무진. 어머니가 남긴 유품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이름 같았다.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니 보라색 잉크로 쓴 어머니의 필체가 남아 있었다. 1995년 5월. 당신이 돌아오기로 했던 날. 1995년. 어머니도 매우 젊었을 때였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 사진과 훈장 밑에는 붉은 비단실로 묶인 여러 통의 편지 뭉치가 있었다. 종이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낡아 있었다. 조심스럽게 첫 번째 편지를 열었다. 무진이라는 남자의 필체였다. 글씨체는 굳세고 힘찼지만 그 안의 문장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했다. 그는 내 어머니를 나의 다나에게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토록 아름답고 소박한 호칭이라니. 그는 편지에서 먼 타국에서의 해외 평화유지군 PKO 임무에 대해 조국과 고향 땅에 대한 지독한 향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임무가 끝나면 무사히 돌아가 빨간 제라늄이 피어있는 마당과 작은 텃밭이 딸린 시골집을 짓고 함께 살자고 약속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나는 포화 속에서 피어난 숭고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의 서사시를 보는 듯했다. 그런데 왜 이 남자는 나의 아버지가 아닐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맺어지지 못한 걸까? 마지막 편지의 글씨는 눈에 띄게 흔들려 있었다. 그는 내일 아주 위험한 작전에 투입된다고 썼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어머니에게 꼭 몸조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다나 내가 자유로운 새가 되어 저 푸른 하늘로 날아갔다고 생각해줘. 너무 슬퍼하지 말고 당신을 든든하게 지켜줄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에 편지는 없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정말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 틀림없었다. 저 무공 훈장은 아마도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일 터였다. 앳된 어머니는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겠지. 어둠 속에서 나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비극으로 끝난 사랑에 대한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진 속 무진이라는 남자에게 느껴지는 이상하고 강렬한 유대감 때문이었다. 그의 눈빛, 그의 미소가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을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내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한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아버지의 서재로 직행했다. 내 마음은 수많은 의문과 어렴풋한 예감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조간신문을 읽고 계셨다. 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신문을 내려놓으셨다. 무슨 일이냐? 회의나?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책상 위에 상자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스탠드 조명 아래로 무공훈장과 젊은 군인의 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는 그 물건들을 내려다보셨고 아주 찰나였지만 아버지의 굳은 얼굴 위로 깊숙이 숨겨두었던 끔찍한 고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건 어디서 찾았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다락방에 있던 엄마 유품에서요. 내가 대답했다. 아빠, 이 사람 누구예요? 엄마는 왜 이분의 유품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신 거죠?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셨다. 이내 사진을 집어든 아버지의 손끝이 젊은 군인의 얼굴을 조심스레 쓸어내렸다. 아버지의 가슴에서 무거운 한숨이 터져나왔. 강무진이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떼셨다. 나의 전우이자 내 가장 친한 친구였지. 90년대 중반 끔찍했던 해외 평화유지군 파병 시절 피를 나눈 형제였다. 전우. 고작 그것뿐일 리 없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랑은 무슨 사이였는데요? 나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집요하게 캐물었다. 아버지는 내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진 채 창가로 걸어가셨다.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다. 내가 네 엄마를 처음 알기 전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했지. 드러난 진실은 내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왜 아빠랑 결혼하신 건데요?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으셨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아득한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다. 그게 전쟁터의 운명이다. 딸아, 모든 사랑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무진이는 전사했다. 우리 부대가 본국으로 철수하기 불과 며칠 전 잔혹한 매복 작전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어. 이 훈장은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추서된 거다. 누군가 내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았다. 그는 정말로 고국 땅을 밟지 못한 것이다.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를 쓰던 그 앳된 청년은 이역만리 타국의 싸늘한 전쟁터에 영원히 묻히고 말았다. 그 후 무진이의 가족을 방문했다가 네 엄마를 처음 만났지. 다나는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내가 그 사람 곁을 지키며 위로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깊은 동병상련과 상처를 보듬어주는 과정에서 싹튼 거야. 난 무진이가 마지막 임무를 떠나기 전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은 가족과 다나를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했었거든. 난 그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논리적이었고 감동적이었다. 전우애와 숭고한 희생, 그리고 아픔을 극복한 사랑 이야기.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사진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눈빛, 그 찰나의 고통, 그것은 단순히 친구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무언가 가장 결정적인 조각이 여전히 감춰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왜 한 번도 무진 아저씨에 대해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물었. 고통스러운 기억을 들춰내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과거는 묻어두는 게 좋아. 네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네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내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기도 했다. 넌 우리 세대의 어두운 그늘 없이 평탄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셨지. 아버지는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했다. 혜인아 구태경 그놈일로 넌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 이미 지나간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무진이는 영웅이었고 네 엄마와 나는 평생 그의 희생에 감사하며 살았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나는 침묵했다. 더 이상 캐물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덮고 싶어 하셨고 나도 그 결정을 존중해야 했다. 어쩌면 나를 끔찍한 진실로부터 지켜주려는 아버지의 배려일지도 몰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알겠어요, 아빠. 슬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신경 쓰지 마라, 딸아. 아버지가 다가와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셨다. 넌 내 유일한 기쁨이자 가장 큰 자랑이야. 보란 듯이 멋지게 살아라. 행복해져야 해. 나와 네 엄마, 그리고 저 무진이도 하늘에서 그걸 가장 바랄 거다. 나는 아버지를 꽉 끌어안았다. 아버지의 품은 언제나 내게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피난처였다. 일단 지금은 내 의문들을 한편에 접어두기로 했다. 아버지 말씀이 맞을지도 모른다. 나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강무진이라는 젊은 군인의 따뜻한 눈빛과 미소는 이미 내 마음속에 불도장처럼 깊게 새겨져 있었다. 내 삶은 서서히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가고 있었다. 낮에는 책을 읽고 지난 5년간 손을 놓았던 경제와 국제정치 지식을 다시 공부하는데 시간을 쏟았다. 아버지는 내게 수시로 자료와 최신 동향 분석 보고서를 가져다 주시고 토론을 벌이며 나를 물심양면으로 도우셨다. 현대 여성은 요리만 알아서는 안 된다. 풍부한 지식과 독립적인 사고를 갖춰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 밤에는 연우를 비롯한 친구들과 어울려 커피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며 청춘의 활기와 웃음을 되찾아갔다. 산산조각 난 결혼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피 끓는 고통이 아니라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귀중한 교훈으로 아물어가고 있었다. 그 사이사이 태경에 대한 소식이 간간이 들려왔다. 직위 해제 처분과 함께 세린에게 마저 버림받은 그는 철저하게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삶의 의욕을 잃고 매일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에 절어 산다고 했다. 군 내부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고 연우의 정보망에 따르면 태경이 지위를 이용해 태성건설의 특혜를 봐주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법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 두 사람의 길은 이제 완벽한 평행선이라고. 하지만 내 착각이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단지 내 넓은 산책로를 걷고 있을 때였다. 정문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구태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예전에 그 당당하고 잘 빠진 대령이 아니었다. 내 앞에는 소름 끼치도록 비참하게 늙고 초라해진 사내가 서 있었다. 눈에 띄게 야윈 얼굴에는 며칠은 깎지 않은 수염이 덤룩했고 구겨지고 더러운 옷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찌든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남아있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짐승 같은 애원만이 담겨 있었다. 경비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나는 손짓으로 그들을 멈춰 세웠다. 이 인간이 또 무슨 얄팍한 쇼를 벌일지 궁금했다. 혜인아, 드디어 널 만났네. 태경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며칠을 기다렸는지 몰라. 나는 차갑게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원하는 게 뭐야? 혜인아, 제발 부탁할게. 태경이 내 손을 잡으려 다가왔지만 나는 혐오스럽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 죄야. 내가 쓰레기였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는 내가 떠난 뒤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뼈저리게 후회했는지, 세린 그 악랄한 년이 자신을 어떻게 속이고 뒤통수를 쳤는지 구구절절 늘어놓기 시작했다. 오직 나만을 사랑했으며 그 모든 일은 한순간의 판단 착오였다고 변명했다.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만약 한 달 전이었다면 이 말들의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내게는 그저 우스꽝스럽고 역겨운 궤변으로 들릴 뿐이었다. 내가 콧방귀도 뀌지 않자 태경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한때 대령 계급장을 달고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던 사내의 무릎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내 발밑으로 흉하게 무너져 내렸다. 혜인아, 제발 장군님께 말씀드려서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해주라. 나 모든 걸 다 잃을 순 없어. 군대는 내 목숨이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 평생 내 발닦개로 충성하면서 보답할게. 내 발밑에서 비굴하게 엎드려 비는 남자를 보며 나는 참을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다. 통쾌함은커녕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내다버린 한 존재에 대한 깊은 환멸감뿐이었다.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매달리는 건 아직도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 아버지가 가진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비겁한 인간이었다. 일어나, 구태경. 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 널 쓰레기 취급하기도 아까우니까.
태경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탁한 눈동자에 일말의 희망이 번뜩였다. 그럼 도와주는 거야? 나는 경멸을 담아 실소를 터뜨렸다. 너라면 어떨 것 같아? 내 피눈물을 쥐어짜 놓고 널 살려달라고 우리 아빠한테 무릎이라도 꿇어줄 미친년으로 보여? 내군 생활이 내 목숨이라고? 그날 밤 넌 내 목숨, 내 인생을 처참하게 도륙내려고 했어. 태경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다. 한 줄기 희망마저 완전히 소멸되었다. 나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그 지옥길은 네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배신과 거짓말을 선택한 대가를 똑똑히 치러. 비겁하게 비굴하게 구걸하지 마. 넌 그럴 자격조차 없으니까. 말을 마친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내 등 뒤로 태경의 절규 섞인 오열이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내 마음에 가닿지 못했다. 그 마지막 만남 이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내가 예상했던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가 그토록 비참하게 내 발밑에 엎드린 모습을 보았건만 남은 것은 깊은 허무함과 피로감 뿐이었다. 분노도 증오도 증발해버렸다. 그저 완전히 죽어버린 사랑과 엉뚱한 곳에 헛되이 쏟아부었던 내 젊은 날에 대한 깊은 우울함만이 감돌았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 서재에서 말씀을 나눴다. 이제 구태경 사건은 더 이상 내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고 했다. 군의 법과 기강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어 그가 응당한 죗값을 받기를 바라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는 이미 그를 내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내 복수는 끝났다는 거냐? 아버지는 마치 내 영혼을 꿰뚫어 보듯 깊은 눈으로 물으셨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예전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다시 세우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남은 인생이 사랑이든 증오든 그 사람의 그늘에 얽매여 낭비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사람에게도 과거에 나약했던 제 모습에게도 완벽한 마침표를 찍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와 자랑스러움이 번졌다. 우리 딸이 마침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버리는 게 가장 좋은 거다. 마음이 평온해져야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는 법이지. 그랬다. 나는 내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 구태경과의 과거라는 문을 닫는 동시에 또 다른 문, 즉, 내 정체성의 비밀이 숨겨진 기원이라는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젊은 군인 강무진의 사진과 낡은 나무 상자가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빠, 내가 입을 열었다. 무진 아저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다시 한번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으셨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셨을지도 모른다. 어디까지 알고 싶은 거냐? 전부 다요. 내가 대답했다. 그분의 삶, 그분의 희생, 그리고 엄마와의 사랑. 아빠가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연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다. 어떤 진실은 알아봤자 고통만 줄 뿐이다, 혜인아. 네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 전 고통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겪어온 일들을 생각하면 절 무너뜨릴 수 있는 고통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진짜 두려운 건 내가 진짜 누구인지도 모른 채 불확실성 속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잔인한 진실이라도 알아야겠어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내 눈빛에 담긴 확고한 의지를 본 아버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았다. 정 원한다면.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네가 가봐야 할 곳이 있다. 그곳에 가면 네가 찾는 모든 해답이 있을 거다. 아버지는 그곳이 어딘지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작은 메모지에 주소 하나만 적어 건네주셨다.
네 마음의 준비가 되면 가보거라.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여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구태경과의 결혼 생활의 마침표는 곧 내 진짜 인생의 거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말은 나 스스로 찾아내고 써내려가야 했다. 결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편안한 옷가지와 강무진의 유품이 든 나무 상자를 챙겨 작은 배낭을 맸다. 아버지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다. 이 여정은 온전히 나 홀로 과거를 향해 떠나는 순례길이었다. 아버지가 적어주신 주소는 평범한 집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곳, 바로 국립서울현충원이었다. 메모지에 적힌 구역은 해외 파병 전사자들을 모신 조금은 외진 묘역이었다. 차를 몰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그 성스러운 곳에 도착했다. 바깥의 왁자지껄한 소음과는 완벽하게 차단된 정숙하고 경건한 공기가 맴돌았다. 불어오는 바람조차 과거의 슬픈 영웅담을 속삭이는 듯했다.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아버지가 알려준 구역으로 걸음을 옮겼다. 수많은 비석 사이를 지나 익숙한 이름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육군 대위 강무진. 1995년 앙골라 PKO 평화유지군 임무중 전사. 그의 묘비는 다른 이들의 것과 다름없이 소박했다. 나는 차가운 묘비를 어루만지며 그 앞에 멍하니 섰다. 안녕하세요, 무진 아저씨. 내가 속삭였다. 혜인이에요. 아저씨를 뵈러 왔어요. 나는 묘비 앞에 앉아 가방에서 무공 훈장과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비석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에게 내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내 실수, 나의 몰락, 나의 절망. 내가 왜 생전 처음 보는 죽은 영혼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마치 가장 가까운 핏줄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듯한 강렬한 충동이 일었을 뿐이다. 그때 내 등 뒤로 길고 조용한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였다. 언제부터 거기 서 계셨는지 모를 일이었다. 계급장이나 훈장이 전혀 없는 평상복 차림의 아버지는 나와 묘비를 번갈아 보셨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올 줄 알았다. 아버지가 낮게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다가와 자신의 오랜 전우의 묘비 옆에 섰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빠? 내가 놀라 물었다. 네가 안 보이길래 직감적으로 이리로 왔지.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마땅히 해야 할 말은 가장 올바른 장소에서 해야 하는 법. 이곳, 무진이 앞이야말로 그 진실을 밝히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지. 나는 숨을 죽였다. 강렬한 직감이 내 온몸을 휘감았다.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고자 했던 비밀의 장막이 마침내 걷히기 직전이었다. 아버지는 묘비 위에 작은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올려놓았다. 아득한 과거를 회상하듯 친구의 이름이 적힌 비문을 응시하던 아버지가 느릿느릿 그러나 묵직하게 입을 열었다. 혜인아, 내가 내게 해준 무진이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다. 그는 내 가장 뛰어난 전우였고 둘도 없는 형제였으며 네 엄마와 그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만큼 깊이 사랑했어. 하지만 단 하나, 내가 지난 평생 너에게 감춰왔던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다.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셨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로 일렁이는 눈빛이었다. 굳은 살이 박인 아버지의 거친 손이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강무진은 단순한 내 전우가 아니야. 바로 내 친아버지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마치 벼락처럼 내 머릿속에 내리꽂혔다. 이명 소리가 귀를 때렸고 주변의 풍경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를 그리고 강무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의 친아버지, 사진 속 그 앳되고 다정했던 청년,
내 어머니에게 그토록 절절한 편지를 썼던 그 남자가 바로 내게 생명을 준 친부였다니. 아, 안 돼. 그럴 리가. 나는 충격에 빠져 말을 더듬었다. 그럼 아빠는? 아빠는요? 나는 네 친부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 널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일 뿐이다. 아버지가 목이 맨 소리로 내 말을 잘랐다. 그해 무진이가 마지막 임무를 떠나기 전 묘한 불길함을 느낀 모양이었어. 그는 이미 너를 임신하고 있던 네 엄마를 내게 부탁했다.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그의 빈자리를 대신해 너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맹세하게 했지. 네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널 지켜주겠다고. 굵은 눈물방울이 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너무나 벅차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다. 나는 태경이 그토록 경멸했던 근본 없는 고아 따위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비범한 두 남자의 딸이었다. 한 사람은 내게 생명을 주고 피를 물려주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나를 위해 자신의 평생을 헌신했다. 무진이의 마지막 임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는 적진 깊숙한 곳에서 치명적인 무장 세력을 소탕하는 극비 작전을 수행 중이었어. 작전은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전사하고 말았지. 그가 괴멸시킨 적들은 아주 잔혹하고 끈질긴 놈들이었어. 살아남은 잔당들이 보복을 위해 무진이의 가족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 너를 지키기 위해 무진이가 남긴 유일한 혈육을 보호하기 위해 네 엄마와 나는 네 진짜 신분을 영원히 지우기로 결정한 거다. 내가 널 정식으로 입양해 백시 성을 주었다. 그래야만 네가 아무런 위협 없이 평안하게 자랄 수 있었으니까. 이제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아버지가 무진의 유품을 볼 때마다 지었던 그 고통스러운 표정은 단순한 전우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평생 동안 친구의 핏줄을 지켜야 한다는 엄청난 무게의 비밀과 맹세를 짊어진 자의 고독이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낡은 상자를 애지중지했던 이유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미치도록 사랑했던 남자를 기억하고 자신의 딸에게 친부의 뿌리를 남겨주기 위한 유일하고도 간절한 방법이었다. 아빠, 나는 오열하며 아버지를 꽉 끌어안았다. 친부모님 무진과 다나의 잔인하고도 슬픈 운명 때문에 울었고 평생을 침묵 속에서 나를 키워낸 백인호라는 남자의 위대한 희생에 울었으며 마침내 내 진짜 뿌리를 찾은 나 자신을 위해 울었다. 아버지는 내 떨리는 등을 토닥여 주셨다. 이제 울지 마라, 내 딸아. 내 친아버지 강무진은 진짜 영웅이었다. 넌 그를 자랑스러워해야 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무진이와 네 엄마가 널 지켜보며 환하게 웃고 있을 거다. 우리는 오랫동안 친아버지의 묘비 앞에 서 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나는 내 혈관을 흐르는 친절하고 숭고한 핏줄의 연결고리를 느꼈다.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조차도 나를 향한 두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내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아버지는 나를 현충원 근처의 한적한 찻집으로 데려가셨다. 전우가 운영하는 조용한 곳이었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군용나무 괴짝 하나를 올려놓으셨다. 어머니의 작은 상자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세월의 때가 묻은 괴짝 뚜껑에는 강무진 대위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게 무진이가 내게 남긴 진짜 유산이다. 아버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유산. 친아버지가 내게 재산이라도 남겼단 말인가? 하지만 군인 신분이었던 그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남겼을 리 없었다. 아버지가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가죽 수첩 여러 권과 수백 통의 자필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네, 진짜 아버지는 용맹한 군인이기도 했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했고 늘 삶과 이상에 대해 철학적인 고민을 했지. 여기엔 단순한 총알과 폭탄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우의
조국에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단다. 아버지는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네셨다. 그의 일기장이야. 초급 장교 시절부터 빗발치는 총알 속을 뚫고 다녔던 마지막 전투 전날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친아버지 강무진의 굳센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죽음 앞에서의 원초적인 공포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도 고국에 남겨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 두려움을 용기로 벼려내는 과정을 적어내려갔다. 전쟁의 잔혹함에 치를 떨면서도 평화로운 내일에 대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노래했다. 모든 문장마다 그의 고결한 삶의 철학과 진실성이 묻어났다. 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어. 아버지가 아련한 목소리로 회상하셨다. 남자가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올바른 인격과 굽히지 않는 이상이라고. 네가 커서 이 글들을 읽고 네 진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싸웠는지 이해해 주길 바랐단다. 일기장 외에도 괴짝 안에는 친아버지가 생전 꼼꼼하게 밑줄을 치고 메모를 남긴 역사와 철학책들이 가득했다. 내가 책을 좋아하고 읽기를 즐기는 성향이 바로 친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임을 깨닫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두툼한 편지 뭉치가 있었다. 내 엄마가 무진이에게 보냈던 편지들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무진이는 이걸 마치 보물처럼 항상 가슴에 품고 전장을 누볐지. 내 엄마가 널 가졌을 때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걸 읽어보면 알게 될 거다.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편지들을 품에 안았다.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었다. 전쟁과 죽음의 공포, 잔인한 이별마저 뛰어넘은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의 증거였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찻집에 앉아 친아버지의 일기장과 편지들을 읽고 또 읽었다.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내 어깨를 비추었다. 나는 그의 글 속에서 울고 웃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아버지의 일생 전체를 함께 살아낸 기분이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가 내게 남긴 유산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것은 훌륭한 인격, 고귀한 삶의 이상, 그리고 한계 없는 무한한 사랑이었다. 그는 내게 떵떵거리며 살 재물을 주진 않았지만 내 남은 평생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나침반을 선물해 준 것이다. 친아버지의 뿌리를 찾는 나의 순례는 끝이 났다. 하지만 친아버지의 빛나는 유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나의 진짜 인생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한 그 여정에서 돌아온 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내면 깊은 곳에서 단단하고 견고한 평화가 자리 잡았.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안정감이었다. 내 출생의 비밀은 나를 상처 입히기는커녕 내 안에 텅 빈 공간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영혼의 닻을 단단히 내려주었다. 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아버지 백인호 장군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깊은 상념에 잠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슬픔과 자책이 뒤섞인 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혜인아, 아버지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떼셨다. 며칠 혼자 생각을 참 많이 했다. 내게 꼭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나는 깜짝 놀랐다. 용서요? 무슨 용서요, 아빠? 내가 참 부족한 애비였다. 아버지가 어깨를 늘어뜨리며 한숨을 쉬셨다. 널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구태경 같은 놈한테 널 5년이나 고통받게 내버려뒀지. 그 놈을 너무 쉽게 믿었어. 널 뜯어말렸어야 했는데 내 결단이 부족했던 거야. 난 무진이와의 맹세를 저버리고 네 믿음을 배신한 거다. 내게는 언제나 흔들림 없는 거대한 산기둥 같았던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을 혹독하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굳은 살 박인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
내 목소리가 떨려왔다. 아빤 아무 잘못 없어요. 제 인생에서 아빤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진 아버지였어요. 멍청하고 고집스럽게 아빠 말씀을 안 들은 제 잘못이죠.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건 저 스스로였어요. 나는 진심을 다해 아버지의 눈을 응시했다. 지난 5년 동안 아빠 곁을 떠나 있었지만 아빠가 뒤에서 저를 얼마나 든든하게 보살펴 주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을 때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 나를 지옥에서 구해줄 유일한 사람도 오직 아빠뿐이었어요. 아빠는 무진 아빠와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어요. 제게 따뜻한 집을 주셨고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주셨잖아요. 친아버지 이상으로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아빠한테 엎드려 사죄해야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강인한 눈가에는 이미 붉은 기운이 번져 있었다. 아버지는 내 손을 꽉 쥐었다. 100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제스처였다. 그 순간 우리 부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일말의 미안함과 자책감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리고 오직 절대적인 사랑과 이해만이 남았다. 지나간 일은 다 지나간 거예요. 내가 밝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요. 전 정말 괜찮아요.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이제는 아빠가 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에 계신 엄마와 무진 아빠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제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어릴 적 자주 해주시던 것처럼 내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셨다. 우리 딸 정말 다 컸구나. 그날 밤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내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는 친아버지 무진의 유산이 이미 하나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나는 남은 평생을 그 싹을 틔워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데 바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사과와 자책은 아버지를 나약해 보이게 만들기는커녕 내 존경심과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자식을 위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위대하고 강한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친아버지의 유품을 모아둔 이제는 무진 서재라 부르는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는 무진의 군용 괴짝과 유품들을 방 하나에 정갈하게 배치해 주셨고 그곳은 나만의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나는 무진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과 그가 읽었던 책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고결한 인격과 이상에 매료되었다. 그는 단순한 총잡이가 아니라 깊은 연민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일기장 곳곳에는 전쟁의 참혹함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갈망이 적혀 있었다. 그는 부상을 입고 돌아갈 전우들과 남겨진 전쟁 미망인들, 그리고 핏덩이 같은 고아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일기장의 한 구절이 내 심장에 지울 수 없는 각인처럼 남았다. 가장 끔찍한 희생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에게 영원히 잊혀지는 것이다. 우리가 총을 드는 이유는 영웅으로 기억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뒤에 남겨진 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평화를 누리는 자들의 가장 큰 의무는 그 평화를 피로 일구어낸 자들의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그 문장이 내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외교관의 길이나 기업의 비즈니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내 친아버지 강무진의 숭고한 이상을 이어가는 일. 그것이 내게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해준 삶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군인 가족, 생활고를 겪는 참전 용사들, 특히 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 설립에 관해 미친 듯이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예우하고 기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훌륭한 방법이었다. 일주일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나는 아버지 백인호에게 상세한 재단 설립 기획서를 제출했다.
내 기획안을 꼼꼼히 훑어보시던 아버지의 표정은 처음엔 놀라움으로 이내 깊은 감동과 자랑스러움으로 바뀌었다. 혜인아, 정말 훌륭하고 숭고한 계획이다. 네 생각이 이렇게까지 깊어진 줄은 몰랐구나. 제겐 훌륭한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무진 아빠는 제게 삶의 이상을 주셨고, 백인호 아빠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강인함을 주셨으니까요. 재단 이름은 북극성으로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셨다. 북극성. 밤하늘에서 변치 않고 길을 안내해주는 별. 아주 뜻깊고 좋은 이름이다. 아버지가 벅찬 목소리로 동의하셨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냐? 제 개인 저축을 전부 털고 가지고 있던 폐물들을 처분할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다. 그럴 필요 없다. 자금 걱정은 마라.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마. 평생을 동고동락한 내 전우들에 대한 내 의무라고 생각하마. 넌 그저 북극성 재단이 투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끄는 데만 집중해라. 그렇게 내 인생에 새로운 막이 화려하게 올랐다. 아버지의 인맥과 자금 지원, 그리고 연우의 완벽한 법률 자문 덕분에 북극성 재단은 눈부신 속도로 출범했다. 나는 미친 듯이 일에 빠져들었다. 과거의 슬픔이나 원망 따위를 곱씹을 시간조차 없었다.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의미로 가득 찼다. 나는 드디어 내 진짜 길, 봉사와 책임이라는 묵직한 길을 찾아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내내 나의 두 아버지가 양옆에서 나를 지켜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몇 달 뒤 구태경과 그 일당에 대한 군사재판이 열렸다. 나는 피해 당사자 자격으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갈지 말지 꽤 망설였다. 그를 향한 증오조차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의 비참한 몰락을 보고 고소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과거의 완벽하고도 공식적인 마침표를 직접 찍기 위해서였다. 연우와 함께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나는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다. 군사법원의 공기는 서늘하고 엄숙했다. 잠시 후 미결수복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초췌해진 태경이 군사경찰들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눈동자의 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반송장이 따로 없었다. 순간 우리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저 몸이 건조하게 고개를 한번 까딱하고는 시선을 거두었다. 이제 내게 그는 그저 수많은 피고인 중 하나일 뿐이었다. 재판은 오전 내내 진행되었다. 그가 저지른 직권남용, 뇌물수수, 군의 품위 유지 위반 등 혐오스러운 범죄 사실들이 명백한 증거와 함께 낱낱이 낭독되었다. 죄목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그의 고개는 바닥을 향해 푹푹 꺾였다. 최후 진술 시간이 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방청석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죄송합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중장님의 믿음을 배반한 점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혜인아, 네, 진심을 짓밟고 너를 알아보지 못한 내 어리석음을 용서해줘.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나 스스로 내 모든 행복을 박살내버렸어. 용서를 구하지도 않겠다. 난 그럴 자격조차 없는 놈이니까 그저 앞으로 감옥에서 내 죗값을 치르며 매일 참회하고 반성하겠다. 나는 그의 말을 동요 없이 건조하게 듣고만 있었다. 그의 후회는 진심인 듯 보였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깨진 거울은 아무리 피가 나도록 조각을 주워 맞춰도 결코 예전처럼 매끄러울 수 없는 법이다. 재판부는 그에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완벽하게 박탈되는 파면 조치도 당연히 뒤따랐다. 군사 경찰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가는 그가 내 앞을 지나갔다. 그는 감히 나를 다시 쳐다보지 못했다. 구부정하게 축 처진 그의 뒷모습은 패배와 절대적인 고독의 표본 그 자체였다.
그의 몰락과 함께 그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 했던 태성건설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군 검찰의 조사가 태성건설로까지 확대되면서 정관계 로비와 불법 비자금 내역이 낱낱이 드러났고 세린의 부모는 구속되었다.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았다. 연우의 정보망에 따르면 돈을 챙겨 해외로 도망쳤던 세린 역시 현지 사기꾼에게 남은 돈을 모두 잃고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해 비참한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모래성은 그렇게 완벽하고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재판정을 빠져나오자 연우가 내 어깨를 다독였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나는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완전히 치워진 듯한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다. 내 인생의 낡고 썩은 챕터는 복수가 아닌 차가운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 나의 일상은 다시 북극성 재단의 바쁜 업무들로 채워졌다. 우리는 군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낡은 참전 용사의 집을 수리해 주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감사의 미소는 내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값진 보상이었다. 가끔 교도소에 있는 태경으로부터 편지가 오기도 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우며 책을 읽고 있고 출소하면 고향으로 내려가 막노동이라도 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썼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듯 했다. 나는 그가 마음을 다잡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주어져야 마땅하니까.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 둘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배려였다. 그해 겨울, 우리 재단은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강원도 최전방의 험준한 산골 마을에 거주하는 열악한 환경의 군인 가족들에게 구호물자와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는 행사였다. 나는 선물 꾸러미 하나하나를 내 손으로 직접 챙겼다. 구불구불하고 험한 산길을 몇 시간이나 차로 달려야 했지만 맑고 차가운 산 공기와 새하얀 눈 덮인 절경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상쾌한 평온함을 내게 안겨주었다. 마을의 작은 분교에서 만난 아이들의 눈망울은 세상에서 가장 맑고 순수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을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행복이란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내어줄 때 완성된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국경 초소의 군인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꿀맛 같은 밥상이었고 왁자지껄한 웃음과 군가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말 몇 년 만에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배가 아플 정도로 파한대소했다. 그날 밤 낡은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방에 누워 창문 밖으로 매섭게 부는 산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은 거짓말처럼 평온했다. 마침내 나는 내 영혼이 편히 쉴 곳을 찾아낸 것이다. 다음 날 오전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던 중 꼬마 여자아이 하나가 갑자기 열성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두가 혼비백산했다. 바로 그때 군의관 배지를 단 군복 차림의 한 남자가 인파를 뚫고 신속하게 나타났다. 젊고 호감 가는 인상이었지만 위급 상황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기운을 풍겼다. 단순 열성경련입니다. 기도 확보했고 열만 내리면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그는 패닉에 빠진 아이 엄마를 다독이며 아이를 능숙하게 의무실로 안고 뛰어갔다. 상황이 진정된 후 우리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의무실을 찾았다. 아이는 새근새근 안정적으로 잠들어 있었다. 젊은 군의관이 따뜻하고 맑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다. 진료소 책임 군의관 서진욱 대위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욱 씨는 군의관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 코스를 수료했지만 본인 스스로 이 척박하고 외진 최전방 근무를 자원했다고 했다. 그는 이 척박한 땅과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겸손하고 진솔한 말투 속에 빛나는 그의 반짝이는 이상주의.
그를 보며 나는 내 진짜 아버지 강무진 대위의 청년 시절을 떠올렸다. 나는 그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같은 목적과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두 영혼이 만났을 때 느껴지는 강렬한 영혼의 공명이었다. 우리가 마을을 떠나기 전 그는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다. 북극성 재단과 혜인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이죠. 내가 활짝 웃으며 화답했다. 꼭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서대위님. 차가 멀어지면서 룸미러를 통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드는 그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졌다. 서진욱이라는 젊고 따뜻한 의사의 모습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불타오르는 첫눈에 반한 사랑은 아니었다. 영혼의 주파수가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은은하지만 강렬한 끌림이었다. 얼어붙었던 내 가슴 한구석에 작고 따뜻한 씨앗 하나가 막 뿌려진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에게 강원도에서의 일들을 신나게 털어놓았다. 내가 서진욱 대위의 이름을 언급하자 아버지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서진욱 대위라. 나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친구다. 아주 훌륭한 실력과 올곧은 신념을 가진 젊은이지. 내가 아주 아끼던 옛 전우 한 사람을 꼭 빼닮았어. 아버지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나는 배시시 웃었다. 네, 정말 좋은 분 같았어요. 우리 딸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지. 아버지가 자랑스러움이 뚝뚝 묻어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아비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혜인아, 네가 드디어 너만의 길을 찾고 삶의 진짜 기쁨을 되찾아서 말이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나는 성수동 서울숲 근처의 야외 테라스 카페에 앉아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의 늦은 오후, 차가운 바람결이 스쳐가고 공원은 온통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 지난 1년 동안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변했다. 북극성 재단은 전국적으로 성장했고 아버지는 얼마 전 명예롭게 군복을 벗으셨다. 나는 내일을 사랑하고 온전히 자립했으며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구택령과 얽혔던 과거는 이제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희미한 기억의 파편으로만 남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진욱 씨가 보낸 메시지였다. 최전방 마을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한 장과 함께 문자가 도착했다. 아이들이 혜인 누나는 도대체 언제 또 오냐고 매일매일 저를 달달 볶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고요.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가식 없는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진짜 단단한 인연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눌렀다. 산봉우리에 첫눈이 소복이 쌓일 때쯤 다시 찾아갈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을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고 불확실하다. 진욱 씨와 내가 결국 어떤 종착지에 다다를지 지금 당장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좋은 인연과 인생이 내게 베풀어주는 수많은 축복들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 한참이나 길게 남아있지만 나는 평온한 마음과 한 점 얽매임 없는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내일에 대한 꺾이지 않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안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이다.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